안녕하십니까. 청교도혁명 영국혁명 제6화입니다. 이번 청교도혁명 영국혁명 제6화 시간에는 수평파혁명, 찰스의 혁명, 그리고 호국경정치의 성립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역시 이 6화도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편과 하편 두 개로 나눠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찰스의 처형까지를 중점으로 다루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는 수평파 운동과 혁명, 그리고 호국경 정치의 성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올리버 크롬웰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마지막에 이 혁명 과정에서 의회파나 수평파, 크롬웰 뭐 이런 각 여러 세력의 어떤 입장,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성찰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수평파 혁명의 그 과정과 찰스의 처형 이야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에서 승리를 거둔 의회파는 일단 크게 기뻐할 일이었으나 승리에 따른 사후 처리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회파는 그 안에 장로파뿐만 아니라 비국가파적인 회중교회를 추구하는 독립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파와 독립파 사이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독립파 계열에 속하지만 그보다도 더 급진적인 입장을 가진 수평파가 또 등장함으로써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평파는 크롬웰보다 더 낮은 젠트리 출신이자 침례파 신자였던 존 릴번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국가로부터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발표한 글들이 민중과 군인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존 릴번 말고도 리차드 오버튼, 존 워 등 다른 동료들도 수평파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릴번은 내란 직전에 프라임, 베스트윅 같은 청교도 목사의 팸플릿을 인쇄하고 배포한 일 때문에 1637년에 체포되었다가 1640년 장기의회가 개원하면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리버 크롬웰이 첫 발언을 한 안건도 바로 이 존 릴번을 변호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존 릴번은 내란 때에도 군에 복무하면서 크롬웰을 도왔으며 그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릴번은 1644년 4월 신영군 편입 시 장로파의 장엄동맹과 언약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를 받자 군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존 릴번은 이제 장로파적인 이 동맹 계약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릴번은 곧 자기가 1637년에 부당하게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국가적 보상 문제, 그리고 군 복무 중 급료가 체불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회에 청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보상은커녕 하원의장 렌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645년 7월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릴번이 의회에 의해서 신문받은 내용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론 및 그가 발행한 팸플릿이 수평파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자신이 대헌장이 보장한 권리에 입각한 자유인으로서 자신이 체포된 곳에 대한 정당한 해명을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친구에게 보낸 릴번의 편지 사본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의회, 특히 하원을 국가의 최고권자로 여기지만 그 최고권자는 마음대로 통치할 것이 아니라 인민의 안녕을 위해 마련된 나라의 기본법과 관습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최고권자인 의회의 권력 기반이 인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민 그러면 혹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민은 학술적인 용어로서 국민이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한 국가에 속한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 국가를 창출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 이전의
집단의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정치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존 릴번의 이런 입장에서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는 2, 3천 명의 서명에 의한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구출하기 위해 감옥을 습격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존 릴번은 그해 10월에 석방되었습니다. 1645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존 릴번이 크로멜을 도와 군에서 복무할 때 반역죄를 증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군에서 쫓겨난 킹 대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킹 대령이라는 사람하고 존 릴번이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킹 대령이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상원이 릴번을 신문하겠다고 1646년 6월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다툼의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로는 킹 대령은 요즘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빼기 좋아 보이는 인물 같아 보이고 명예회복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쩌면 급진적인 색깔의 군부 그리고 크로멜과는 노선이 달랐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감을 드러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릴번은 옥중에서 쓴 잉글랜드의 생득권 옹호론이라는 글에서 영어로는 England's Birthright Justified라고 하는 글에서 인민주권 개념의 기초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된 런던의 자유 발견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른바 노르만의 멍에설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노르만의 멍에설이란 게르만인들이 숲에서는 모두가 자유로웠다고 하는 독일인들의 관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숲을 말하는 것은 고대 게르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다. 이런 관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영국의 앵글로나 섹스는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앙글로족 그리고 작센족 게르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전설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존 릴번은 잉글랜드는 11세기 프랑스 노르망디공 윌리엄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전까지 자유를 누렸던 민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존 릴번은 자기 당시의 불평등과 자유의 억압이 결국 민족 고유의 전통이나 역사가 아니라 이 민족에 의해서 강제로 뒤집어 쓴 멍해이므로 잉글랜드 인민이 이를 각성하고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존 릴번은 바른 법은 역사와 신과 자연 그리고 이성에 입각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왕전제의 발견이라는 글에서 모든 정부는 상호의 동의와 협정에 의해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누구도 이 계약을 위반할 수 없고 개인적 의지를 법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함으로써 근대적 사회계약 이념까지 주장했습니다. 크로멜은 1645년까지는 이 존 릴번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그가 점점 더 급진적인 민주주의적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 그와 거리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의회는 1647년이 되자 그 영향력과 유지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진 군대를 축소할 생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소란스러워진 아일랜드를 평정하기 위해 원정군도 파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회군 병사들에게 군대의 해산은 그들의 이후 생활과 안전 문제를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개된 전쟁은 외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 중 일어난 각종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투와 더불어서 일어난 살인, 기물 파괴 등등 같은 것에 대한 기소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은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합법적인 면책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게다가 내란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했던 때였던 만큼 병사들은 부대 해산 후 경제 대책도 절실했는데 병사들의 월급은 부대에 따라서 18주에서 43주까지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은 부대가 해산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순수 장로파로 구성된 런던 민병대를 새로 창설하는 한편 스코틀랜드 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밀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또 의회는 험비에서 포로 상태에 있는 왕에게 장엄동맹과 언약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단지 앞으로 3년간 장로교를 허용할 것, 그리고 10년간 군 지휘권을 의회에 양도할 것 등의 조건으로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왕을 자신들의 보호하에 두려 했고, 옥스퍼드의 포대도 런던으로 이동시켜서 의회가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즉시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요구도 받아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군대를 해산하려는 의회의 조치를 병사들이 거부하게 되면서 군부 반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사령관이었던 페어팩스는 지휘권을 내놓은 상태로 있었으며, 크로멜도 그동안 중직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은 의회가 스코틀랜드와 공모를 꾸미고 있는 문제를 볼 때, 또 앞으로 닥칠 무정부 상태의 위기를 고려할 때 아직 군대가 해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에서는 에지테이터, 영어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선동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지테이터로 불리는 부대 대표자들이 집단으로 상황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포대 이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변도 자신들이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비라는 곳에 있던 찰스는 6월 4일 뉴마켓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뉴마켓은 이제 기병대 이런 부대들이 주로 또 주둔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크로멜도 이미 6월 3일부터 군대와 입장을 같이 하였습니다. 6월 4일부터는 장교와 병사들이 회합을 갖고 그들의 불만을 문서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의 군 정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육군 총군사회의 General Council of Army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사병 대표들까지 장교들과 나란히 앉아서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 시기의 군대는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한 협의체로 변모한 것입니다. 6월 15일에는 군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담아 육군선언 형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두적인 의회도 전제적인 왕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근원은 인민이며 인민의 의지가 정부를 지배해야 한다는 수평파 존 릴번의 견해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의 의지를 보장하기 위해 의회가 보다 더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그 임기는 짧아야 한다는 생각도 담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당시의 의회에서 군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직권을 남용하는 자들이 숙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은 자신들이 돈을 바라는 용병이 아니라 의회의 요청에 따라 우리 자신과 인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인 공민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인민의 정당한 권리들이 온전히 실현되는가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로멜은 한편으로는 의회의 권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의 신뢰도 받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신뢰받는 동시에 의심도 받았습니다. 크로멜 및 장교들이 중심이 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가진 고관파, 영어로는 The Grandees라고 하는데 이제 장교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관파는 수평파에 맞서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7월 4일 국왕을 접견하였고 곧 건의요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23일 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주교제 및 국교회를 허용하려고 했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여 왕은 의회에 책임을 지고 의회는 인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국민적 대표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민주적 선거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마침 스코틀랜드에서 자기에게 유호적인 정세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잉글랜드에서도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그들의 건의요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군대와의 협력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3일 런던에서 장로파를 지지하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대는 런던 입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페어팩스의 군대가 진군을 시작하자 8월 4일 런던시가 항복하였습니다. 군대는 하원에서 문제가 되는 선동적 인물들을 축출하는 한편 세금 문제 및 자신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런던으로의 진군에서 기병대 선두에 섰던 크로멜은 이제 군인에서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서는 수평파 세력이 강력한 세력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안의 수평파는 1647년 10월 초 5개 기병연대가 새 대표들을 임명하고 존 릴번의 영향을 받은 진실하게 진술한 군의 실정이라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18일 페어팩스 장군에게 제출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수평파도 회중주의 세력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가운데 성령의 직접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즉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직자의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서 교회 조직에서도 여자들을 남자들과 동등하게 참여시킬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조직 때에도 모든 회중이 동의하는 문서개혁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수평파는 회중주의 교회 세력이었음에도 혁명이라는 혼란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순간에 영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권력은 기원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이 나라의 인민 전체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군주정과 상원이 너무 성장하였으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2년마다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원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원만 남겨야 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보수적이었던 크로멜은 10월 20일 하원에서 장장 3시간 동안 제한군주제를 지지하는 자기의 소신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수평파의 대표자들은 1647년 10월 이전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한 즉각적 평화를 위한 인민협정, 줄여서는 그냥 보통 인민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47년 10월 이전부터 이미 인민협정이라고 하는 문서로 수평파의 그 입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잉글랜드 국가 건설에 관한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권은 인민에게 있는 것이며 잉글랜드 인민의 법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장기 의회를 빨리 해산시킨 후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해서 새로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회의 권한을 규정하면서 신앙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수평파가 의회를 견제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당시의 장로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민협정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민협정은 인민의 정치적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생득권, 즉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권리에 기초한 평등권을 제시함으로써 훗날 존 로크에게서 나타날 인민주권론과 사회계약 이론의 기초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수평파는 이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성인 남자에 의한 보통 선거권을 주장했지만 정치가 출신인 크로멜은 성인 남자에 의한 보통 선거권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왕당파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평파는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왕과 귀족원을 폐지하려고 하였지만 크로멜은 그렇게 해서 나타날 권위의 공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크로멜도 의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잉글랜드 통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발언권이 있어야 하며 지시를 받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민협정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이것은 보통 선거권 대신 선거권을 조금 더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고 하원이 주요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왕정과 귀족원을 유지시킨다는 수준으로 온건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1647년 11월 11일 밤 찰스가 햄튼 코트에서 탈출하여 화이트 섬, 영어로는 Isle of Wigh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섬의 캐리스브룩 캐슬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화이트 섬의 총독 해먼드는 의회파였기 때문에 찰스는 결국 다시 의회파의 감시하에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찰스는 여기서도 탈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Isle of Wight, 그러니까 화이트 섬은 포츠머스 항구 맞은편에 있는 가까운 큰 섬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섬이고 380평방킬로미터의 다이아몬드 모양 섬입니다. 우리나라 강화도보다도 80평방킬로미터 정도 더 큰 섬입니다. 영국 남부의 햄프셔 해변, 그러니까 포츠머스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국 남부의 햄프셔 해변으로부터 3 내지 6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츠머스 항구에서도 한 4km 요 정도 거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경관도 좋아 육지 사람들의 휴양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시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캐리스브룩 캐슬입니다. 섬의 높은 곳에 요새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공간을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기도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의 탈출 사태 외에도 또 다른 사태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허트포드셔 웨어 근처의 콕부시에서 페어팩스 사령관이 군을 사열할 때 다른 연대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해리슨과 로버트 릴번의 연대가 각 모자에 인민협정을 달고 나와서 잉글랜드의 자유와 군인의 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도 해리슨의 연대는 페어팩스의 명령에 곧 굴복하였지만 로버트 릴번의 연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크로멜을 체포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크로멜이 칼을 빼든 채 말을 몰고 다니며 사병들에게 그 문서를 떼라가 윽박질렀습니다. 서슬퍼런 칼날과 철기군 때의 추억 때문에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 주모자들이 체포되었으며 군법회의는 3명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는 1명만 총살되었다고 합니다. 나흘 후 크로멜은 의회에서 군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고했지만 아직 반란의 움직임이 완전히 수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찰스는 화이트 섬에서 의회와 군을 상대로 협상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스코틀랜드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찰스는 12월 말 캐리스브룩에서 만난 스코틀랜드 대표들에게 향후 3년간 장로파를 수용하겠다는 것과 아울러 분리파들을 억압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동안 잉글랜드 의회가 장로파 교회를 수립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찰스의 군 통제권을 보장하고 필요하면 그의 왕권 회복을 위해서 스코틀랜드군을 잉글랜드에 동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태 말고도 1648년 1월부터는 잉글랜드의 국내 정세가 의회와 군대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우스웨일즈, 잉글랜드 북부, 동부의 일부 지역, 켄트, 에식스 등에서 왕당파 봉기들이 일어났으며 일부 함대에서도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4월 말에는 스코틀랜드군이 국경을 넘으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봉기들은 조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곧 평정되었으며 새 내란을 계기로 단결력을 회복한 잉글랜드군은 그동안의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투지와 기량 그리고 크로멜의 빈틈없는 지휘로 프레스턴에서 스코틀랜드군까지 대패시켰습니다. 2차 내란은 사람들의 입장을 보다 더 뚜렷하게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크로멜이나 군은 급진적인 입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예언에 근거하여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4왕국에 이어 성자들이 다스리는 5번째 왕국이 잉글랜드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던 제5왕국파 혹은 천년왕국파의 토마스 해리슨 대령은 이미 1647년 11월 11일 포트니 장교회의 때부터 찰스 왕을 학살자로 규정하고 그를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로파는 더 보수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왕당파로 돌아섰습니다. 찰스는 군이 제시한 건의요강이나 인민협정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장로제, 10년이나 20년간 군통수권을 양도하겠다는 조건으로 의회와 협상하려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군이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12월 1일 다시 런던으로 진군한 것입니다. 당시에 왕실 마국간이 있었던 트라팔가 광장 쪽이 접수되었고 화이트홀, 세인트 제임스 팰리스 등이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화이트섬에 있던 찰스의 신변도 장악되었습니다. 12월 4일 날 의회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 군에 항의하고 찰스와의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아침에 프라이드라는 이름의 대령이
총병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미리 준비한 명단에 따라서 200명이나 되는 의원의 등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항하는 41명의 의원들은 모초에 감금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프라이드의 숙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숙청 후 남아있던 약 5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를 자녀의회, 럼프 팔리어먼트라고 합니다. 당시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북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크로멜도 긴급하게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군의 이동 조치에 이미 동의했으나 프라이드 숙청은 그가 개입할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사태를 지지하였습니다. 이제 숙청되고 남은 소규모 의회와 군은 호흡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에 12월 23일 의회는 왕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재판 절차를 다룰 위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1월 20일부터 찰스 1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역사적 재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언젠가 왕종 복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가면 이 일이 반역자로서 단죄될 것이기에 이런 재판에 감히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제의 사건이 될 이 재판에는 절반 가까운 판사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그에 대한 기소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찰스가 무제한적인 전제 권력을 갖기 위해 1차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찰스가 의회파의 동맹 및 의회파 세력을 훼손시키고 다시 2차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이런 기소에 대해서 비웃었으며 자신은 합법적인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권위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떤 다른 권위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재판장을 맡은 브래드쇼는 당신을 왕으로 뽑은 잉글랜드 인민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인민에 의한 권위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찰스는 그동안 잉글랜드 군주는 선출된 것이 아니고 상속에 의해 왕이 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찰스는 이 재판정의 권위의 기원을 문제 삼아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변론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재판부는 의회와 인민의 이름으로 재판을 한다고 권위의 기원을 정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찰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으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찰스는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전투에서 패한 그에게는 관념적인 권위는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상속에 의해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의 기반이 결국 정복자의 권리로서 받은 것이었다면 그는 지금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된 권리를 빼앗겼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찰스의 왕권이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면 중세부터 있었던 결투재판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여러 차례의 전투는 신의 섭리는 찰스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력을 쥔 크로멜이나 군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찰스의 권력이 인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내란 자체가 합의 파기 상황이었고 지금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찰스가 기대어 주장할 수 있는 권위란 한 번 왕이 된 자는 영원히 왕이라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에 의한 것이라고 우기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지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이는 신의 섭리는 그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찰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착착 진행되자 1월 27일 찰스는 뒤늦게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고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스는 1649년 1월 30일 다소 추운 화요일 오후 화이트홀 팰리스에 딸려있던 뱅키팅 하우스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참수형은 뱅키팅 하우스 앞에 그 가설무대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처형대에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